지금 솔로지옥 시즌4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현직 변호사 A씨가 본인 SNS에 출연자 B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학창시절 학폭 피해를 주장했고, B씨와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에요. 넷플릭스 측은 확인이 어려운 사안이라며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드시는 분 많을 거예요. 학폭 피해자라면 폭로할 권리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한쪽 주장만으로 실명이 공개되는 게 정말 괜찮은가 하는 우려. 양쪽 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인도 학창시절 학폭 경험이 있는 분들은 나도 지금이라도 가능할까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실 거예요. 오늘은 이 세 흐름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우리 법이 보호하는 두 가지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한쪽에는 표현의 자유와 진실을 알릴 권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 사람의 명예와 사회적 평판을 보호하려는 가치가 있어요. 둘 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우리 형법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형법 제307조 1항은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자도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사실을 말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안전장치가 함께 있어요.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결국 이 두 조항이 함께 작동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구조예요. 그러면 법원은 공익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대법원이 보통 보는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폭로 대상자가 공적 인물인지, 폭로 내용이 공익과 관련이 있는지, 표현 방식이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 그리고 비방 목적보다 공익 목적이 더 큰지,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가장 자주 인용되는 판례가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을 공개했었던 배드파더스 사건이에요. 1심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공익성을 인정해서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에서는 공익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비방 목적이 더 크다고 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이 판례가 학폭 폭로 사건을 볼 때마다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 법원이 공익성과 비방 목적을 어떻게 저울질하는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양쪽 어느 입장에서 봐도 참고가 되는 판례예요. 이번 솔로지옥4 사건이 흥미로운 건 양쪽 모두 법적 카드가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아니에요. 먼저 폭로한 변호사 A씨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만약 A씨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면 학교 폭력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폭로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받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출연자 B씨 입장에서 보면 B씨와 소속사는 폭로 내용 전체를 부인하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만약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B씨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가 있어요. 이건 형법 제307조 2항에 해당하고 단순 사실 적시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함께 적용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학폭 폭로 사건은 진실이 무엇이냐에 따라 양쪽 다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양쪽 다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법원이 보는 건 단 하나, 폭로 내용이 사실로 입증되느냐, 그리고 공익 목적과 비방 목적 중 어느 쪽이 더 큰가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청자분들은 이런 사건을 보실 때 양쪽 입장 중 어느 한쪽으로 너무 빠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SNS상의 한쪽 주장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일도 반대로 진짜 피해자의 목소리가 묻히는 일도 둘 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법이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두 조항을 함께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보시면서 본인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나도 그때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창 시절 학폭도 지금 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는 사안마다 완전히 달라요. 학교 폭력이라는 게 사실 단일한 죄가 아닙니다. 폭행이면 폭행죄, 상해를 입혔으면 상해죄, 모욕적 언행이면 모욕죄, 협박이면 협박죄, 성적 가해가 있었으면 강제추행 같은 별개의 죄로 나뉩니다. 그리고 죄마다 공소시효가 다 다릅니다. 폭행죄는 공소시효 5년, 상해죄는 7년, 강제추행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학창시절 일이라도 어떤 행위였느냐에 따라 형사로 갈 수 있는 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특례도 있어요. 형사 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길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 계산법이 좀 다르거든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기본 구조인데 학교폭력 트라우마처럼 시간이 지난 뒤 발현되는 경우는 안날의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형사로는 못 가도 민사로는 갈 수 있는 길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솔로지옥포 사건처럼 SNS로 직접 폭로하시는 방식은 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명예훼손 위험이 그대로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폭로보다 형사고소나 민사청구 같은 정식 법적 절차가 길게 보면 훨씬 안전한 길이고 결과도 더 강력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께 권해드리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본인이 당한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리하시고 그 죄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고 시효가 지났으면 민사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당시 메시지, 일기, 목격자, 학교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짚어드릴게요. 지금 국회와 대통령 차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자체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2025년 12월 본회의에서는 결국 현행 유지 방향으로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형법 제307조 1항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점, 폭로를 고민하시는 분들 모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솔로지옥포 사건은 폭로한 쪽도 폭로당한 쪽도 동시에 법적 카드를 쥔 구조예요. 어느 한쪽이 무조건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습니다. 결국 양측이 어떤 객관적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느냐로 결판이 납니다. 지금 시점에 한쪽으로 결론 내리기는 이르고 양쪽 입장과 자료가 모두 나온 뒤에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학창시절 학폭을 떠올리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가능한 길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사시효가 살아있으면 형사로, 지났으면 민사로 어떤 행위였느냐에 따라 길이 다르게 열려 있습니다. 다만 SNS 폭로보다는 정식 법적 절차가 길게 보면 훨씬 안전하고 강력합니다. 어느 입장이시든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길이 가능한지 점검하시는 게 길게 보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양쪽 입장에 대한 의견, 그리고 본인의 학창시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핵심, 학창시절 학폭은 지금이라도 길이 남아있을 수 있고 폭로 사건은 양쪽 모두 법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어느 입장이시든 객관적 자료부터 정리해보세요.
의견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직접 상담은 1533-7377로 연락주세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아시죠? 한번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